그 저는 이제 제 그 전공의 편견 때문에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물 인터넷이 가져올 변화에 기업들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기업들이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 와중에 우리가 그 IT를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발견해 왔냐 하면 기업들이 첫 번에는 이름이 IT라고 붙인 이유가 기업이 만드는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를 잘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일 거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가 있어도 관리자들이 제때 의사결정을 안 하고 지연을 하면 그 정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예로 지난주 로또 1등 당첨번호하고 다음 주 1등 당첨번호를 주면 어느 걸 받겠냐? 그럼 다 다음 주 걸 받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난주 거는 100% 정확한 정보지만 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상실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와서 기업들은 사실은 IT를 일을 제때 하고 정확히 하게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SCM이다, ERP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일반인들이 웹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인터넷에 다 달려붙게 되니까 기업이 서비스와 상품을 직접 파는 전자상거래, 판매 채널로서의 기능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가 기업이 주도하던 시절의 IT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루 생활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마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쓰는 걸 겁니다. 카카오톡 하시고 페이스북 하시고. 이래서 그 개인 간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주는 SNS,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컴퓨터의 활용의 주도가 일반인한테, 기업 주도에서 일반인한테 전이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 물건 중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도 인터넷과 컴퓨터 기능을 부여하자.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쳤는데 사물과 공간에다 연결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인터넷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세상의 공간에 다 연결한다는 이 얘기는, 이게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얘기 같은데 가만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10년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어떤 거였냐면 뭐 이런 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사무실에 있는데 하고 벽에서 다 얘기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벽에 화면이 있어서 지금 뒤뜰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면 길을 가는데, 여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불법 광고를 많이 붙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쭉 걸어가다 보면 홀로그램의 키오스크가 탁 나타나 가지고요,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맞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책 광고를 하고요, 뭐 노래 잘하시는 여러분이 가시면 노래방 광고가 탁 튀어나오고, 뭐 이런 그 공간이 여러분을 인지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 광고에 보면 유비쿼터스 아파트 아닌 게 없을 정도로 했던 게 2005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현재의 그 컴퓨팅이 이 모바일 기능이 확 올라가고
또는 공간과 사물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박는 것, 그걸 이제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그게 유비쿼터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화할 거냐라고 예측을 했냐면 점점점 인텔리전트한 디바이스가 나오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러고 나면 상품에다가 막 센서도 받고 그 인터넷 기능을 박을 거다. 그 다음에는 몸에다가 우리가 입는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웨어러블이 나올 거라 그러고, 물건에다 먼저 붙이고 나면 공간에다 막 붙여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오는데 공간에 만약에 그런 기능이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이 누구신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다 알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최종적인 유비쿼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유사한데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요,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많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많이 나왔습니다. 웨어러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품이나 공간에 인터넷 기능을 박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런 그림을 그리던 2004년, 5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피처폰인 거죠. 옛날 폰이었습니다. 3G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왜 이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피터 드래커의 기업의 생존 공식, 그 밸류는 프라이스보다 커야 되고 프라이스는 코스트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 건 뭐 만고의 진리인데, 이 유비쿼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구현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서 창출할, 우리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치보다 그걸 구현하는 코스트가 너무 컸었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왜 상품에다가 공간에다 인터넷 기능을 잘 부여하지 않냐면 거기서 얻어지는 밸류에 비해서 그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물건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센싱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로 주목받았던 게 RFID 칩입니다. 근데 이게 잘 쓰여지는 게 마라톤 기록 칩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그거 받아 놓으시고 마라톤 참가 안 하고 반납 안 하시면 3만 원 배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3만 원짜리를 1,500원짜리 포테이토 칩에다 붙여서 유통시킬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처럼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데서만 이거를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다시 주목하냐면, 혹시 이 밸류하고 코스트 사이에 부동호가 역전되고 있는 임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목입니다. 그 코스트를 낮추는 이유 중에 여기 밑에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왜 낮아지고 있냐 그러면요, 하나는 이제 IT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나 프로세서나 통신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낮아져 있고요. 또 하나의 기술 변화는 그 싸진 IT마저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남의 걸 빌려서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가격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두 번,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는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공간에 박으려고 했던 많은 센서를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없더라도 옆에다가 센서를 끼워서 붙이면 쉽게 이 센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강한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1억 5천, 우리 지금 카카오톡 유저가 한 1억 5천만 됩니다. 1억 5천만, 6억 되는 페이스북,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포탈이 앱이라는 형태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전송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서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큰 변화가 옛날에 생각했던 유비쿼트 컴퓨팅을 가능해 하는 큰 경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을 유비쿼터스 용어를 대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가치를 많이 발견했다기보다는 코스트의 원가 요소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주요한 변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컴퓨터의 프로세서 가격이 한 15년 사이에 프로세서 가격은 10,000분의 1로 줄었고요.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한 25,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통신 가격도 거의 10,000분의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었고요. 스마트폰 가격에 떨어지는 평균 출고 가격에 떨어지는 곡선을 보면 왜 삼성전자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마 보실 겁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폰의 등장으로부터 평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스마트폰이 센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2007년만 해도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들어있는 센서가 3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14년께 지금 10개로 갤럭시 5는 10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그 이동도 움직임도 감지하고 지문도 감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제스처를 치면 제스처도 감지하고 기압도 잴 수가 있고 자외선도 측정할 수 있고 심장 박동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센서들이 잔뜩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지금 인터넷상에 알려진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한 20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예상대로 실제 물건이나 공간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되게 지극히 적고요. 그 중에 한 20개 중에 14개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의 응용입니다. 가끔은 실험적으로 특별한 기기를 만들어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마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위에다 요리할 때 도마 위에다 재료를 올려놓으면 재료가 뭔지를 자동 인식하고 무게도 재고해서 열량이나 이런 걸 분석해주는 뭐 그런 스마트한 도마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크게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 사례는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기나 많은 사람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 플랫폼이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공간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부여해서 하는 거는 큰 공간을 소유한 기업들이 합니다. 디즈니가 마이 매직 플러스 그래서 놀이동산을 돌 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한 스키장은요, 스키를 타면 고객이 어느 코스를 탔는지를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스키 잘 타는 사람이 내가 콜로라도에 아주 어려운 블랙 다이몬드 코스를 몇 월 며칠 날 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검증을 할 수 있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 그 사람이 어느 코스를 어떤 스피드로 탔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의 스키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스키장으로 바꿔놓음으로써 그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2가지입니다. 이 사물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부여하면 전에 못 구하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 잘 컨트롤 못하던 대상을 전에보다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 2가지에서 근원적인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지를 보면요, 이게 여러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고 물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스마트 컵인데요, 스마트 스토프 베즈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이걸 이 하얀색의 그림의 그 텀블러를 들고 가시면서 그날 마시는 음료수를 다 여기를 통해서 마시면 몇 시에 어떤 음료를 얼마나 마셨기 때문에 카페인을 얼마나 마셨고 설탕을 얼마나 드셨고 알코올을 얼마나 드셨는지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 구할 수 없는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지 안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해야 이게 잘 넘어가죠? 네.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LG전자의 냉장고예요. 위에 보면 스마트 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장치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냉장고 고장 나시거나 세탁기가 고장 나면 AS 센터에 전화를 하시죠. 현상을 막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AS 사람들이 오면 현상만 가지고는 모르겠죠. 그냥 냉장고가 작동 안 합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와서 보고 이거는 뭐 무슨 부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부품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S가 지연이 되거나 LG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2번 가셔야 되니까. 근데 요 스마트 진단이라는 데를 꼭 누르면요, 이게 기계음 소리를 냅니다. 삐 소리를 나는 거를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대면 AS 센터의 기계가 이걸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건 어디가 고장 난 거라는 거를 이 기계음으로 이 진단음으로 판단을 해서 미리 부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보다 이제 데이터를 전에 못 가던 데이터를 구하게 하는 기능들입니다. 컨트롤을 어떻게 늘리냐 하면 아마 대개 전부 전자 열쇠가 달려 있으실 겁니다. 문에 들어가려면 도어락이 있는데요. 4자리나 6자리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실 겁니다. 이 고지 스마트 락은요, 딱 나타나면요, 그 앞에 문에 웹캠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분이 등록된 얼굴이면 그냥 문이 열려주고요. 아니면 주인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여기 와 계셔도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다 하는 화면에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펀치하시는 도어락은 가사 도우미를 쓰시면 번호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시면 안전하시려면 바꿔야 되지만 이거는 번호를 바꿔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서나 주인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험악하게 생긴 분이 드라이버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훼손하려고 그러면 얼른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확대하는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되게 잘 팔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혁신의 방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다가 또는 서비스에다가 전에 못 구하던 정보를 많이 구하는 데이터의 퀄리티나 스코프를 늘려주는 윤택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거나 지금 있는 장비를 훨씬 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사물 인터넷이 물건들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이거로부터 만들어낼지, 아까 이제 코스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늘 같습니다. IT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전에보다 많은 지식을 얻거나 그걸 공유하게 편하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든지, 생산 활동에서 효율성인가 가격을 낮춰주는,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주는 게 있다든지, 요새 이제 줄여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 만들어내죠. 쉬라고 많이 합니다. Safety, Health, Environment. 그러니까 안전과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내든지, 특히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시간 관리. 또 하나 더 주목하는 거는 지금까지 IT가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게 사람의 심리와 정서적인 거나 심리 케어를 좀 하자. 이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정신적 질환을 걸렸다라고 미리 디텍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해 가지고 갑자기 움직이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소파에 앉아서도 TV에다 시선을 안 두고 바닥을 계속 두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우울증의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것들은 쉽게 본인들이 테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앱에다가 파킨슨 진단 앱을 내려놓으면 점들이 막 움직이는데 손가락으로 그 점을 제대로 찍는가를 테스트해 보면 아주 초기에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조기 진단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정서적인 케어에 활용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기업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해 왔는데요. 오티스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미국에 몇백만 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웍을 깔아놓은 회사인데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고장난 기계가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베이터에다가 센서를 잔뜩 달아놓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기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줄에 걸려 있는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흔들림이 생긴다든지 재층이 안 쓰는 게 감지되면 기술 사원을 보내서 미리 정기 점검을 해서 튠업을 해놓고 가는 방식으로 200만 대 이상 깔려 있는 엘리베이터에 한 대의 고장 난 기계도 없다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델 컴퓨터가 다른 회사들은 판매점, 대리점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 전화 주문하면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제작을 해서 8시간 안에 바로 쇼핑하는 직접 팔아라라고 하는 모델로 성공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 물건의 제작서부터 고객한테 가는 서플라이 체인을 압축시켜서 IT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이 스마트 기계, 특히 드론, 비행 로봇하고 스마트카죠. 자동 운전되는 차들이 실현 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맵 내비게이션 기술이 합쳐지면서 유통의 로지스틱스의 물류에 대대적인 혁명이 올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물류에. 그래서 만약에 드론을 해서 아마존이 얘기한 것처럼 30분 안에 모든 상품을 집으로 배달한다 그러면 온라인이 갖고 있는 결점, 상품을 보지 않고 사는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하고 경쟁에서의 약점이 보완이 되겠죠. 배달된 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면 드론이 다시 가져올 거니까 그게 20-30분 내에 된다 그러면 자동차 가서 운전하고 가서 백화점 가서 보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통과 물류에 대대적인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압축하는 기술로 돈을 버는 회사 중에 또 여러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쓰는 자라라고 알려진 스페인 물류 패션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남들 9개월 걸려서 제작하는 거를 2개월 이내에 제작해 가지고 항공 직송으로 전 세계 86개국에다 옷을 파는 회사인데요. 회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걱정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3D 프린팅으로 집에서 옷 프린팅해서 입는 시절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오면 서플라이 체인을 압축시켜서 돈을 버는 회사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만 올라가고 집에 3D 프린터에다가 카트리지에다 신물질 카트리지 파는 회사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가 급격히 일어날 거로 간주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컨트롤하고 사물을 컨트롤할 때 얼마만큼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구글은 네스트사가 발명해 온 집에 냉난방 온도 조절하는 기계 회사를 샀습니다. 이거 왜 구글이 샀을까 하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 인터넷의 허브가 뭐가 될 건가, 집에 꼭 있어야 되는 허브가 뭐가 있어야 될 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추측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인터넷 기능의 허브를 하는 거는 케이블 회사의 셋업 박스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인터넷 기능이 되고 컨텐츠가 가는데, 집집마다 없는 거는 이제 지금 냉난방 조절하는 장치죠. 근데 이 네스트사는 그냥 우리가 가서 손으로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놀라운 세상인데, 이놈이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온도를 알아서 하고, 날씨나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패턴을 읽어가지고 그걸 해서 자동 조절하는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스마트 기계들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알고리즘에 비해서 얼마나 학습 능력이 가지고 있냐, 이걸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점점점 좋은 기계를 만들려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아까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가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고지는 리모트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통제를 하죠. 근데 통제를 하려면 의사결정의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보세요. 그냥 24시간 막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하고 서 있다가 사람이 오면 감지되면 작동되는 에스컬레이터, 그거는 그 안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작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루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점점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장애자가 오면 속도를 더 늦추거나, 또 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50km 했을 때는 스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점점점 안전도가 좋아지겠지만 그 의사결정 기준은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사결정이 잘 알려져서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은 자동화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휴리스틱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했던 것들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 능력이 늘어나가면 이제 기계 영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2004년에 미국의 국방성에서 스마트카를 위해서 이거 달성하는 사람한테 $100만 상금을 주고 모하비 사막에서 150마일을 드라이빙을 하러 왔습니다. 사막이니까 다른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길 표시만 해놨는데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건데요. 기껏 7마일 남짓 간 게 1등입니다. 150마일. 그래서 스마트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구글이 미국의 실제 고속도로에 1000마일을 자동 운전으로 놓고도 아무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달라진 건 뭐냐면 이 사이에 스마트폰이 있었고 내비게이션 기술이 나왔다는 것 빼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의 스마트카는요, 사막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길인지 나타나면 바위인지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카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출발점하고 갈 때를 딱 찍으면 구글 맵스에 의해서 갈 길이 이미 사전에 세팅이 된 거고, 거기서 예외 사항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서 있냐,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냐, 빨간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런 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워낙 심플해진 겁니다. 간단해졌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다른 쪽에서 이노베이션이 다른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스피드오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불가능했다고 믿어졌던 많은 의사결정이 자동화 가능 쪽으로 많이 도는 이 임계점에 지금 이 터닝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팔고 있는 상품에 스마트화가 지금은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훨씬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분 잘 아시는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인터넷상의 플랫폼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되는 이유 중에는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 MP3 플레이어를 팔고 있던 그냥 전자회사죠. 전자회사인데 음악을 팔 수 있는 아이튠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집어넣으면서 전자기기하고 음원의 판매 두 개 산업이 결합되면서 가치가 높아졌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인터넷 기능이 있었던 아이팟 타치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MP3 플레이어하고 전화기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거 귀찮으니까 합쳐주세요라고 소비자들이 아우성쳐서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나오기 전에 이미 성공이 담보되어 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플랫폼이 되고 나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 주목받는 이 플랫폼, 특히 포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은
첫 번째 성공적인 플랫폼은 인터넷 초기에는 웹 서치 포털이었습니다. 구글하고 네이버가 대표적인 거였고요. 두 번째 성공적인 플랫폼이 요즘은 사실은 메신저 주고받는 포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예죠, 대한민국에서.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앞에서 시간에서 말씀하신 온갖 규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카카오톡에 대응하는 중국의 위챗을 보시면 여기서 금융 투자도 하고 용돈도 주고 회식비도 나눠서 내고 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점 배달 서비스도 여기서 하고 게임도 하고 온갖 것들이 여기 들어붙는 종합 포털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포털들이 마구 생기고 있죠. 근데 이 포털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기기를 모아야 많은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그 데이터가 옳은 건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바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한테는 컨트롤이라는 얘기보다는 레코멘드입니다.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다 같이 사주고 좋다고 그러면 설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피어가 설득해주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그 웨어러블에서 오는 정보를 모아서 특히 세이프티나 헬스나 엔바이러먼트 쪽에 자료를 모아주는 어마어마한 포털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백화점에 가서 옷 사기 전에 피팅룸에 들어가서 셀카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이나 SNS, 페이스북 같은 데다 친구들한테 나 이뻐 그러고 보내면 친구들이 바로 예뻐 안 예뻐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의 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 예쁘다 그러면 사는데 훨씬 설득하기 쉬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옷을 사면 바라봐줄 가장 많이 볼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내 친구하고 가족일 거니까 그분들이 이쁘다 그러면 훨씬 이쁠 거겠죠. 이게 이제 패시즘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2 밀리언 펀딩을 받은 벤처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해야 되는 포털들이 있는데 그게 공유경제 포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 가치 중에 우버, 이거 택시 안 가지고 택시 영업하게 해주는 라이딩 쉐어링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 에어비앤비 호텔 하나도 안 가지고 숙박업하는 공유경제죠. 그 뭐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 외국의 포브스나 에코노미스트지에서는 우버가 진화하면 제일 피해를 볼 회사를 페덱스나 UPS, 아마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배달을 해주는 물류의 혁명으로 온디맨드 물류 서비스 회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유유자산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수입도 얻고 하자.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우버나 집카라고 하는 차량 공유 회사를 보면 경쟁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허츠나 에비스 이런 렌탈 회사죠. 렌탈 회사가 렌탈을 하려면 자기가 차량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아무것도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어마어마한 디캐피탈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안 가지고 공유경제 포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킥스타터 같은 회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소셜 펀딩으로 벤처한테 돈을 주는 회사를 하면서, 그럼 이거가 무슨 산업의 파괴를 가져왔냐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초기 벤처 투자하던 회사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없어서 이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벤처에 투자하는 일반 대중을 끌어들인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서 고정자산을 점점 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이런 디캐피탈리제이션이 일어나면서 브랜드나 휴먼 캐피탈 베이스로 우리가 그런 무형자산 위주로 경쟁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옛날 PwC가 메타캐피탈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애플이 영업이익률 60%가 나는 회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매력적인 상품을 디자인했다면 짐 쿡은 그 생산을 전부 팍스콤이라는 회사한테 아웃소싱한 이유가 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디캐피탈리제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산을 별로 안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자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대비 기업 가치가 홀등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무형 가치 중심의 기업들로 주가 시장에서 변화도 볼 수가 있고, 선진 기업들은 우리가 미래가 되게 불확실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보면 디캐피탈리제이션의 요구가 큽니다. 이게 몸이 무거우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대응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는 경향도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IoT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새로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기록할 것이냐,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잘, 동공 변화, 땀, 하트비트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감정 변화를 얼마나 잘 기록할 거냐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더 쓰기 쉬운 기계를 만드느냐의 인터페이스에 아직도 장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노인들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마우스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능하거든요. 마우스가 있으면요 나이가 들면 커져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더블 클릭이 어려워지는데, 안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벌리면 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우스가 없어진 건데, 여러분 T커머스 한다고 그랬었어요. 쌍방향 TV 나오면 집에서 TV 드라마 보다가 전전인 옷 입은 거 사겠다, 별그대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사시잖아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이에 그 장면 지나갔고요, 주문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TV 커머스가 집에서 일어나려면 저거 그러면 그 화면이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와야 되고 거기서 손으로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말을 알아듣고 의도를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옴니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스크린 사이에 그 화면이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을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점점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먼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5세대 통신이 되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3차원 입체 동영상을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입체 속에서 노래방 가도 화면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입체 공간 속에서 걸그룹하고 같이 춤을 추시게 될 텐데, 자기 홀로그램을 집어넣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3D 스캐닝에 관한 욕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변화고요. 이런 변화가 가져올 사회에 우리가 또 주목할 몇 가지 사회적인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우버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요, 우버를 허용하면 택시 탈 때마다 요금의 20%에서 25%가 우버라고 하는 미국 회사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조업은 외국으로 아웃소싱하지만 서비스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치가 해외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많은 이런 서비스 포털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기본이 되는 운영체계 OS의 미국산 마켓 셰어가 2005년에는 5%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에 97%인데요. 아이폰의 iOS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있고, 그 위에서 성공적으로 셋업된 포털들이 에어비앤비, 우버, 집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어서 밸류가 글로 넘어가는 미국 중심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어떤 직업이 자동화의 생산성 때문에도 파괴되고 스마트 머신한테 자꾸 뺏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서 직업의 디스트럭션하고 리로케이션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서 실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직업 중에 몇 퍼센트가 수년 내에 자동화될 건가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논문이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했는데, 선진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 직업이 수년 내에 대부분 자동화의 대상에
놓여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거는 이제 경제학자들도 자동화에 될 확률이 43%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지금 잡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불경기가 왔을 때 잡이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급격히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통계고요. 학력 간 이 IT를 정보를 만질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소득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서 학력 간 임금 격차의 확대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빈부 격차의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2의 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자업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업이 없어지는 건지 이런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 많은 직업이 생겨나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이지만 적어도 직업들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반 전에 김현장의 자문을 잠깐 했는데 파트너 변호사께서 요새 변호사는 해마다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소송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소송 건수가 왜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네이버하고 블랙박스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소송을 많이 하는 게 교통분기에 의한 소송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블랙박스 하고 나서는 소송거리가 없다는 거죠. 찍혔냐 그러면 찍혔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악유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니까요, 소송을 안 하게 돼서 건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기계가 제2, 제3의 이런 효과 때문에 그 잡의 이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폰에 가져온 혁명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사물이라고 그러지만 기계 쪽에 먼저 적용될 공산이 큽니다. 거기서 밸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물보다는 특히 사물과 공간에다 직접 박는 사례들은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 사물과 기계에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 임베디드니스보다는 니어에서 오퍼레이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져오면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직전에 불가능했던 스마트 기계들이 스마트해지는 변곡점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팔고 계신 서비스하고 상품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게 급격한 이게 외국의 포털, 인터넷 포털의 특징이 승자 독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너텍에서 올해서 과연 우리가 중국처럼 구글은 안 돼, 페이스북은 안 돼, 그래서 외국 걸 다 서비스를 막을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켜가면서 이 혁신에 동참을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나 문제를 해결할 창조경제 아무리 벤처 육성해도 솔루션으로는 부족한 현상이다. 그래서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시급해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너무 고용회피로 가 있고요. 우리 옛날에 6일 동안 일했다가 5일 반 일했다가 지금 5일 일하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일을 어떻게 배분하는 형식에 따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업을 만드는 거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지금 생산성의 향상이 와줘왔고 잡의 이동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